하반기에도 30권을 읽었는데 제가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리즈물을 많이 읽었어가지고 그 30권 중에 25권 정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이 위에서 울고 웃기. 이 책은 이제 을지로의 라이팅룸이라고 거기를 방문해주신 분들이 손글씨로 남겨놓은 메모, 기록들을 에세이집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라이팅룸에 직접 방문해보시면 뭔가를 나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이제 라이팅룸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사람들의 손글씨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볼 때 더 의미가 와닿고 공감되고 위로되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19살의 스토너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의 이야기를 담은 줄거리입니다. 옛날에는 그 줄거리가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가지고 완독을 다 못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소설로 꼽을까가 궁금해서 다시 재독을 하게 됐고, 예전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이 스토너의 삶이 이제는 되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대단하게 특별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는 그의 삶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토너라는 이 잔잔하고 지루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내용에 공감했던 게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스토너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저는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 보시다가 그 마지막에 스토너와 함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에서도 스토너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너무 많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해줬던 소설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되는 꿈. 주인공 태희가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경험과 감정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성장 소설인데, 그 단순한 그런 성장 소설에만 그치지 않고 되게 놀랄만한 반전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 스포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움가트너. 큰 틀로 보자면 좀 스토너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70대 후반의 바움가트너가 아내를 사고로 잃고 그런 그리움과 상실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바움가트너의 독백과 회상으로 이어져 있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가 오가는 그 흐름을 작가가 매끄럽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있게 읽지는 못해가지고 이것도 좀 스토너랑 같은 결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바움가트너는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르나르의 타나토노트.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인류가 사후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영계 탐사단이 꾸려지고 죽음 직전의 코마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연계를 한 번씩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실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 과정에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사후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탐사단, 연계 탐사단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인간의 정신의 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 또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낸 베르나르 그 분의 상상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저는 그 상상력이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가 너무 궁금해서 거의 밤새면서 완독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르나르의 뇌, 죽음, 웃음, 고양이 이런 거 다 읽어봤는데 이 타나토노트를 재밌게 읽고 나니까 갑자기 빠삐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읽었던 책인데 이 빠삐용의 줄거리는 지구가 너무 오염되고 인간들이 서로를 너무 파괴하는 일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인류가 이 지구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주 전문가가 인류를 실어서 새 행성으로 탈출하자 해서 빠삐용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기까지 천년의 시간을 잡고 선발된 14만 명을 태운 우주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타나토노트를 읽고 나니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찾아봤는데
딱 학생들이 재밌게 읽을 만한 난이도였고요. 이 두 권을 연달아 읽고 나니까 든 생각은 베르나르가 정말 인간 군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 같다. 타나토노트는 이제 인류가 절대 닿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사후 세계의 존재를 밝혀내게 되니까 그 연기에 대한 발견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인간 집단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연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혹은 또 자만함을 느끼게 되고 또 각 집단들끼리의 그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서 어떤 이기적이고 참혹한 폐해를 만들어내는지를 묘사를 굉장히 잘 해줬단 말이에요. 빠삐용 같은 경우는 또 14만 명이 우주선 안에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구에서의 과거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되는지 그게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 가겠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감탄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은 휴먼인데 외계인의 시선으로 지구의 삶에 이제 녹아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지구에서 한 수학자가 리만 가설의 해를 풀게 돼요. 근데 이제 외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류가 이 리만 가설의 해를 풀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 인류는 그만큼의 과학적 진보를 이룰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구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계인이 이 수학자를 없애라는 명령을 받고 지구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수학자는 이미 죽은 상태로 외계인이 그 수학자의 몸과 삶을 대신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작가가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정말 외계인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겠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너무 재미있게 잘 써놔가지고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잘 읽었던 이제 불멸의 세계에서 온 외계인이 유한한 삶과 가진 상처, 사랑이란 감정을 지닌 인간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따스워. 다음은 너무 시끄러운 고독. 나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 선언할 만큼 그의 정수가 담긴 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35년간 지하실에서 폐지와 책을 압축하는 일을 해온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받으면서도 그 폐지 속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책들을 하나씩 모으고 자기가 발견한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고 본인의 사상을 넓혀가는 책에 대한 그 주인공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삶은 자체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불가항력적이면서 매력적인 것임을 흐라발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개인의 고독과 사유, 인간과 책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 책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약간 좀 생뚱맞지만 제가 또 시크릿을 읽어봤어요. 그 유명하다는 시크릿을 안 읽어봤네? 하고 이제 또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리뷰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 호불호가. 간략하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떠올리는 감정들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저는 잘 그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훑어 읽었는데 내가 세상에 내놓는 것을 똑같이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세상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친절한 태도를 내보이는 게 나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혹평을 남길 내용인가 싶었는데 뭐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지 말지 또한 결정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각자가 믿고자 하는 대로 그 믿음에 맞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론다번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시크릿 말고 쓴 다른 책은 없을까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매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전 이제 워낙 시크릿이 유명해서 매직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책은 이제 작가가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마법으로 보고 일상에서 이제 감사의 습관을 녹일 수 있는 28일간의 실천 습관을 들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시크릿보다는 매직을 더 추천할 만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시크릿으로 한번 내용을 대충 훑고 매직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그 감사의 종류가 정말 디테일해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끌어내줘요. 뭐 내가 현재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 관절의 움직임,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뭐 나의 미각, 시각, 청각, 촉각, 평소에 이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건강 차원에서만 예시를 든 거고, 뭐 내가 하는 일, 내가 먹는 음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섬세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28일간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1일차씩 28일간 이 책을 읽어봤어요. 매일 하루치 분량의 감사함의 숙제를 내주는 거죠. 제가 이 책에 굉장히 감사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기빨리고 화가 나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화를 내고, 그래도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책을 폈죠. 그때 이제 매일 읽고 있었던 당시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 책을 딱 폈는데, 마침 그날 저의 몫의 감사가 부정적인 일에서 감사함 찾기였던 거예요. 하루 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근데 그날은 제가 아마 최근 몇 개월 중에 가장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아침부터 잘 기억을 하고, 혹은 어제라도 이 내용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보냈더라면 내 감정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띵 친 거죠. 나를 위해서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몸에 이제 감사하는 습관을 새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제 하고 누워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 5가지 중에서 이제 꾸역꾸역 감사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적고 잤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신기했어요. 아무리 나를 너무 화나게 했던 일이었지만 또 그로부터 내가 또 배울 점이 있는 거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 이 책을 읽고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카를로 로벨리의 2권의 책을 읽었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에요. 카를로 로벨리는 읽어본 물리학 책 중에서 가장 과학 이야기를 완전 일반 초보자분들도 7, 80%는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따숩게 이야기를 풀어주는 작가인데요.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본 우리의 우주, 그리고 우리의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왔던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 세상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새로운 인식 개념의 틀을 깨줬던 책이라서 완전 어렵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게 설명을 해준 책입니다. 그 다음은 헤르만 헤세에 제가 하반기에 빠져 있었는데요. 먼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각자 대비되는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둘의 각자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책이 되게 긴데 대부분의 골드문트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이달의 고전에서도 소개했던 책인데요. 대비되는 두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헤세는 각자에게 맞는 삶이 다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맞을까? 좀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남들과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감동을 잘 받을 거예요. 다음은 크눌프. 엄청 짧거든요. 나르치스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라서 2시간 정도 후딱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정말 짧지만 나르치스만큼의 감동을 저한테 줬던 책이에요. 크눌프라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방랑자의 삶을 다각도에서 그려낸 단편집인데, 좀 남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압박감이 버거우신 분들 한번 읽어보면 또 위로가 되실 책입니다. 다음은 시다르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다르타가 금욕, 명상,
쾌락,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생 책이라고 하시죠? 최고, 최고. 지혜와 진리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살아가고 경험하면서 체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시다르타를 소개한 영상 썸네일만 봐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나랑 같은 인간이 쓴 책이 맞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써낼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되는, 얘도 뭐 거의 매년 읽어야 될 것 같아. 매년 읽어야 될 정도로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직 읽지 않은 해세의 책이 많은데, 근데 이 세 권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해세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말들이 좀 뚜렷하게 들어오더라고요. 해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정답처럼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끔 실패하고 방황하고 길을 헤매는 듯한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세의 작품들을 쪼르륵 이제 소개를 해놓은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내년에는 또 3권 정도를 더 읽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 제가 두 번째로 이달의 고전에서 소개했던 안병동 1, 2. 안병동을 배경으로 환자들의 물론 치료 과정, 회복 과정, 그리고 삶과 죽음을 오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병동이라는 장소 자체가 그 당시 스탈린 체제 정권에 부패했던 소련 사회를 비유적으로 상징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랑 작품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 삶과 죽음이 오가는 병동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가서야 깨닫게 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도 정말 잘 읽었던 책이에요. 다음은 제가 좀 가볍게 읽었던 소설들 연달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경우 없는 세계. 가출 청소년들의 삶과 현실을 다뤘는데요. 이제 주인공이 우연히 가출 청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 또한 가출 청소년이었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타임킬링용으로 가볍게 읽었던 소설이고, 다음은 레빗. 책을 딱 덮고 나니 정말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책이었어요. 느낌을 줬던 책이 양 기자의 책 이후로 두 번째였거든요. 이제 한국 전쟁 직전부터 그 시기에 비밀 조직 일원으로 북한과 남한의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한국 전쟁 휴전 이후 72년까지 북한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북파 공작원이 있었대요. 10,000명이 넘는 공작원을 보냈지만 7,000여 명이 실종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빗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 없이 활동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내용 자체도 너무 흡입력이 있어서 얘도 밤새면서 읽다 잔 책이었어요. 나의 내면적 삶과 외부로 드러난 삶은 모두 살아있거나 죽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존해 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만큼 나도 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다음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천선란. 이거는 좀비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3부작인데요. 이 책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외계인 SF까지는 잘 읽어. 근데 내가 좀비랑은 좀 안 맞구나를 느꼈던 책이었어요. 정말 역시 천선란이다,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좀비 이야기에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읽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것. 다음은 짧게 소개하고 넘어갈 건데요. 올해 한 권을 읽었네요. 산문집을.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 미묘한 메모의 묘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모를 나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메모하는 법, 메모 어플, 메모 도구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준 책이에요. 또 자기계발서로는 나는 누워서 생각하기로 했다. 부제, 현명하고 지적인 인생을 위한 20가지 조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계발서의 문장과는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 쓴 책이라서 한번 목차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나가. 제가 지금 이 책도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인생책이라서 매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4회독을 한 책들이고 이 책 역시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작가가 만들어낸 트랜서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는 정말 수만 가지의 갈래의 인생 트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의 선택으로 인생의 경로가 틀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가능성과 현실이 존재하는데 정말 서핑을 하듯이 그 중에 어떤 흐름을 탈 것인지는 내가 정한다. 생각을 좀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흐름, 내게 맞는 흐름을 어떻게 골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기법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 세상 혹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까먹지 않으려고 이 책을 매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제가 이 책을 4번을 읽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4권씩 한번 회독을 하려면 너무 길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서핑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 1, 2, 3권의 통합본이다 라는 리뷰를 보고 이 많은 양들이 이 한 권으로 요약이 된다면 참 내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3권에서 나왔던 좀 어려운 용어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리뷰대로 요약본의 느낌으로 전 잘 읽었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3권을 먼저 읽고 이 4편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 읽었어요. 이 책도 한 몇 년 전에 완전 붐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읽어보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뭔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으로 연말에 무슨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을 선택했고 세계적인 성공가들의 습관, 사고방식, 전략들을 소개하는 실천서 같은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의 아침 루틴, 자신의 우선순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거절하는 방법, 그래서 자기 훈련 같은 도구들이 제시가 됩니다. 내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10년이 걸릴 목표가 당신에게 있다면 아니 이걸 왜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다는 거지라고 질문해라. 이런 내용들. 저는 이렇게 타이탄의 도구를 올해 마지막 책으로 딱 매듭을 짓고 끝내고 싶었어요. 올해 총 60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 내년에도 읽고 싶은 책들 리스트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80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권에서 10권 정도, 10권 너무 많아. 5권에서 7권 정도를 뽑아서 또 길게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연말에 제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12월 막주에서 1월 첫째 주까지는 제가 꼭 올리도록 할 거고 제가 상반기, 하반기 소개한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좋은 책들 잘 찾아서 좋은 독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